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최신의,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지금 그 사실을 가장 강하게 체감한 사람은 바로 중국 문자학자 류주허 교수다. 베이징대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은 그를 한국까지 끌어왔고 한글이 미래 기술 생태계의 언어임을 깨닫게 만들었다. 그가 보고 들은 충격의 기록을 지금 공개한다. 저는 류주허입니다. 베이징대학교 문자학 연구소에서 23년째 한자 구조를 연구하고 있죠.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한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증명하는 데 바쳤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고 예술이며 우리 문화의 정수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2024년 3월 어느 평범한 오후 제 책상 위에 한 편의 학술지가 놓였습니다. 국제언어학회에서 발행한 최신 연구 논문이었죠. 제목은 표기 효율 비교 연구, 동아시아 문자체계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비교 연구는 늘 있었고 대부분 한자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차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논문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제 손이 멈췄어요. 그래프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합학습 효율 1위, 한글. 한글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3번, 매번, 5번. 혹시 오타가 아닐까 싶어서 원문까지 확인했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한글이 한자를, 히라가나를, 심지어 알파벳까지 제치고 학습 효율성에서 첫 번째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연구 방법론을 뜯어보고 실험 설계를 분석하고 데이터 샘플을 검토했습니다. 어디선가 오류를 찾아내서 이 결과를 반박하고 싶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지나치게 섬세하고 명확했어요. 참여 인원은 6개국 1,200명, 실험 기간은 18개월, 측정 항목은 읽기 속도부터 장기, 기억 유지율까지 총 12가지였습니다. 방법론적으로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글의 막대 그래프는 다른 문자들을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어요. 특히 학습 속도와 오기율 항목에서는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 있었죠. 제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 제가 가르쳐왔던 것, 제가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했던 한자의 우수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한다고 말해왔죠.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데이터는 차갑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자는 한글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대 캠퍼스로 온 건물들이 보였어요. 저 건물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 한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에게 이 논문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묻어둬야 할까요? 하지만 학자로서 데이터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한글, 그 작은 나라에 그 젊은 문자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기로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이 연구에 뭔가 놓친 변수가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제 23년 연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날부터 저는 캠퍼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 갔어요. 3층 열람실. 학생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저는 천천히 책상 사이를 걸으며 학생들의 노트를 살펴봤죠. 물론 노골적으로 들여다본 건 아니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화학과 학생의 노트에는 실험 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반응 온도, 촉매 농도 같은 전문 용어들이 한글로 정리돼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한글이었어요. 공학관 컴퓨터실로 이동했습니다. 한 학생이 코딩을 하고 있었는데 주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함수는 데이터 정렬용, 여기서 오류 가능성 높음 같은 메모들이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카페로 가십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2명이 뭔가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한 명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어 문장 구조를 한글로 재정리한 도표가 떠 있었어요. 주어, 목적어, 동사 같은 어순 분석을 한글로 메모한 겁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단순한 유행인가 싶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취향이나 호기심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건 도구였습니다. 학습 도구로서 한글을 선택한 거죠. 연구실로 돌아와서 베이징대 내부 소셜 플랫폼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한글을 쳐봤어요. 그리고 놀랐습니다. 한글 노트 챌린지라는 태그가 무려 42만 건이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게시물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한글로 정리하니까 복습 속도가 2배 빨라졌어요. 한자는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강의 필기가 힘들었는데 한글은 정말 빠르네요. 외국어 공부할 때 발음 표기를 한글로 하면 정확도가 높아져요. 댓글에는 더 구체적인 사용 사례들이 달려 있었어요. 수학 공식을 한글로 설명하니 이해가 쉽다는 공대생, 의학 용어를 한글로 음차해서 암기한다는 의대생, 심지어 영어 발음 교정을 한글 표기로 연습한다는 어학과 학생까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가 한글의 효율성을 체감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직접 학생 몇 명을 연구실로 불렀어요. 화학과 3학년 학생, 컴퓨터공학과 2학년 학생, 그리고 언어학과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왜 한글을 쓰나요? 제 질문에 화학과 학생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자는 아름답지만 필기 속도가 느려요. 강의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받아 적기 힘들죠? 한글은 자음, 모음 조합만 알면 엄청 빠르게 쓸 수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덧붙였어요. 코딩할 때 주석을 한글로 달면 가독성이 좋아요. 한자는 복잡해서 코드 사이에 끼워 넣으면 오히려 헷갈리는데 한글은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거든요. 언어학과 대학원생의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은 배우는데 이틀이면 충분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익히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죠. 그런데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잖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한자의 표의적 특성, 문화적 깊이, 역사적 가치를 설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캠퍼스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자 연구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23년 동안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낡아 보였어요. 젊은 세대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효율 사이에서 효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훈민정음을 입력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효율적인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요. 베이징 대학교 인지과학 연구실에 도움을 요청한 건 그 다음 주였습니다. 연구실장인 장외 교수는 제 오랜 동료였어요. 그에게 제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한글 효율성에 대한 논문, 학생들의 한글 사용 현황, 그리고 제 내면의 혼란까지 전부요. 장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실험해 보자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베이징대 학부생 160명을 모집했어요. 전공은 골고루 섞었습니다.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까지요. 실험 참가자들은 4개 그룹으로 나뉘었고 각 그룹은 서로 다른 문자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한자, 두 번째 그룹은 한글, 세 번째 그룹은 일본어 히라가나, 네 번째 그룹은 알파벳. 측정 항목은 총 5가지였어요. 읽기 속도, 같은 분량의 텍스트를 읽는데 걸리는 시간, 쓰기 속도, 듣기 평가로 받아쓰기를 할 때의 속도, 오기율, 철자나 획을 잘못 쓰는 빈도, 뇌 활성도, fMRI 장비로 문자 인식 시 뇌부담 측정, 기억 유지율, 일주일 후 학습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 테스트. 실험은 4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중간 대입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첫 주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그룹의 학습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2주 차에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글 그룹 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죠. 반면 한자그룹은 아직 기초 한자 100개를 외우는 단계였습니다. 장외 교수가 중간 보고서를 들고 제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한글 그룹의 오기율이 거의 5% 수준인데 한자 그룹은 23%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길이 차이가 너무 극명했어요. 3주차 뇌 활성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한자를 읽을 때보다 훨씬 적었어요. 다시 말해, 한글은 뇌에 부담을 덜 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장외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라서 시각 정보 처리 영역과 의미 해석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음운 처리 영역만 주로 사용한다고요? 인지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죠. 저는 히라가나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히라가나도 표음 문자인데 왜 한글보다 느린지 궁금했거든요. 장외 교수의 설명은 명쾌했습니다. 히라가나는 기본 글자만 46개인 반면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조합하는 방식이라 학습량이 훨씬 적다는 거였죠. 게다가 한글은 음절 단위로 묶여 있어서 가독성도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4주차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한글이 첫 번째였어요. 읽기 속도에서는 한글이 첫 번째, 알파벳이 두 번째, 히라가나가 세 번째, 한자가 네 번째였습니다. 쓰기 속도도 동일한 순서였어요. 오기율은 한글이 가장 낮았고 한자가 가장 높았습니다. 뇌 활성도 측정에서는 한글이 가장 낮은 인지 부담을 보였죠. 기억 유지율 테스트에서도 한글 그룹이 가장 높은 장기 기억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장외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실험이 한자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비교였을 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어요. 23년 동안 한자의 우수성을 가르쳐온 제가 지금 한자의 효율성 한계를 확인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프마다 수치마다 명확한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은 현대 정보사회에 최적화된 문자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한국으로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티켓을 검색했어요. 이제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글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그 문자가 태어난 배경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저는 창밖 풍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베이징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연구소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사전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최민서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한글 디지털화와 언어공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최민서 박사는 저를 작은 세미나실로 안내했어요. 정면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확대 이미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죠. 최민서 박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내온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는데 방법론이 매우 정밀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놀랍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문자라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문자가 설계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생소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문자였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최민서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1443년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이 창제한 문자라고요.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 문자 생활에서 소외됐고 세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사실 한글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효율적인지는 몰랐죠. 최민서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훈민정음 해례본의 디지털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확대했어요. 자음의 기본 5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끙, 민, 칠,
인.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 5글자는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든 거라고요. 껌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는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흔 입의 모양. 천은 이의 모양. 이덤 목구멍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자가 발음기관의 형태를 반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한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지만 한글은 인간의 신체 구조를 반영한 거였죠. 최민서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자음별은 이 5글자에 획을 더해 만들었다고요. 얘 획을 더하면 느, 니네 획을 더하면 들과 침, 지의 획을 더하면 미과 땡 같은 식이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었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본 모음은 3가지였어요. 하늘, 땅, 사람.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에, 흐, 대 같은 모든 모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최민서 박사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글의 진짜 장점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에 있다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익히면 이론적으로 11,000필-제습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사용하는 글자는 2,500개 정도지만 새로운 소리를 표기할 때 새로운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한자는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컴퓨터 같은 현대 용어를 표기하려면 새로운 한자를 조합하거나 만들어야 했죠. 하지만 한글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음과 모음으로 어떤 소리든 표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최민서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글이 왜 디지털 시대에 강한지 아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어 코딩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글로 작성된 프로그래밍 주석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죠. 한글은 유니코드 처리가 간단하고 음성인식 알고리즘과 호환성이 높으며 자연어 처리 AI가 학습하기 쉬운 구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기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영인본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종이라는 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빠르게 쓰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설계한 겁니다.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써봤어요. 끙, 느, 드, 츠, 맘. 놀랍게도 단 30분 만에 기본 자모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23년 동안 한자를 연구했던 제가 한글은 30분 만에 기본을 이해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인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최민수 박사는 저를 국립 한글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박물관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었어요. 건물 외관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자음의 형태를 본뜬 듯한 기둥들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죠. 건축물 자체가 한글을 상징하는 구조였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훈민정음 해례본 복제본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보관돼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최민서 박사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한 책이라고요. 세종이 직접 서문을 쓰고 학자들이 상세한 해설을 붙인 겁니다. 단순히 문자를 만들어 반포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거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창제 연도, 창제 목적, 창제 원리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전시실을 따라 걸으며 한글 창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었어요. 시편전 학자들과 함께 중국 의문학, 몽골 파스파 문자, 산스크리트어까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책의 여러 문자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설계한 거였죠. 한 전시 패널에는 자음의 가획 원리가 상세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진다는 규칙이었어요. 껌보다 이 세고, 보다 침이 센 식이었죠. 이 원리만 알면 처음 보는 글자도 대략적인 발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를 암기해야 했지만 한글은 원리를 이해하면 응용이 가능했어요. 이게 바로 학습 효율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전시 공간에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화면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글자가 조합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직접 만져보며 여러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꺽, 가, 니, 노, 드, 도. 너무나 직관적이었어요. 블록을 쌓듯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순함이 오히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최민서 박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기기에서 입력하기 쉬운 이유도 바로 이 조합 구조 때문이라고요. 컴퓨터 자판에서 자음과 모음 키만 누르면 자동으로 글자가 조합되니까 타이핑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한글 자판을 살펴봤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가 깔끔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자 입력은 병음을 치고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만 한글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한 대로 바로 입력되는 구조였죠. 전시실 끝부분에는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하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인용돼 있었어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프리츠 포스 교수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평가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자는 한글의 체계성에 감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시선에서 본 한글은 더욱 객관적으로 느껴졌어요. 박물관을 나서며 최민서 박사가 물었습니다. 한글을 직접 보니 어떠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충격적이라고요. 문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다고 말했죠. 최민서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은 전통 문자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애초에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한자는 문화와 역사를 담는 그릇이었지만 한글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였다는 거였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자와 한글은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추구한 가치가 달랐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글 타이핑 연습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어요. 최민서 박사가 추천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0분쯤 지나자 손가락이 자판 위치를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에는 짧은 문장을 칠 수 있었고 2시간 후에는 제법 빠른 속도로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놀랐어요. 63년 동안 한자를 연구한 학자가 단 2시간 만에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500년 전 세종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간판들에 적힌 한글들이 밤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자는 단순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가 담긴 문자라고요. 다음날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최민서 박사가 유정이 있어서 오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 시간을 이용해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호텔 근처 카페에 들어갔어요. 주문 키오스크 화면은 전부 한글로 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메뉴를 읽어 내려갔죠.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푸치노, 외래어들이 한글로 표기돼 있었어요. 놀라운 건 발음 그대로 표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 카푸치노는 한자로 표기하기 어렵지만 한글로는 그냥 카푸치노라고 쓰면 됐어요. 새로운 외래어가 들어와도 즉시 표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카페 안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화면에 빠르게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살짝 보았습니다. 한글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었죠. 손가락이 자판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어제 연습한 한글 타이핑을 실전에서 시도해본 거였죠. 서툴렀지만 생각보다 빨리 입력할 수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자동으로 조합되는 방식이 정말 효율적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어요. 한글 역명 아래 작게 영어 발음이 적혀 있었죠. 저는 몇 개 역명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강남, 홍대 입구, 신촌. 발음하기 쉬웠어요. 한자 지명은 성조와 발음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한글 지명은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뉴스를 읽거나
SNS를 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두 한글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타이핑하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저 나이 때 한자를 입력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하면 한글의 입력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홍대 거리에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간판마다 한글이 가득했어요. 카페, 음식점, 옷가게, 서점, 모든 간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다양했죠. 한글이 직선과 곡선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웠어요. 한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소설, 에세이, 과학서, 경제서, 모든 분야의 책들이 한글로 출판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과학 코너로 가서 물리학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양자역학, 상배성 이론, 열역학, 복잡한 개념들이 한글로 설명돼 있었죠. 중국에서는 과학 용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적절한 한자 조합을 찾아야 했고 때로는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외래어든 신조어든 그대로 표기하면 됐습니다. 서점을 나와 대학교 캠퍼스 근처로 갔습니다. 최민서 박사가 서울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캠퍼스 앞 게시판에는 여러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회 안내, 공모전 정보, 스터디 모집 글들이었죠. 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AI 코딩 스터디 모집 공고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한글로 주석 달며 공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베이징대에서 목격했던 그 현상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카페에서 최민서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이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 디지털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을 말했죠. 최민서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장점은 속도나 학습 효율만이 아니라고요. AI 자연어 처리, 텍스트 데이터 분석, 음성인식 정확도 같은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높은 호환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한 연구 논문을 보여줬습니다. 한글 기반 음성인식 AI가 다른 언어보다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한글이 표음 문자라서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효율적인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현대 음성 기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였죠. 최민서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자와 한글 중 어느 쪽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우수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한자는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가치에서 뛰어나지만 한글은 기능적 효율성과 미래 기술 호환성에서 앞선다고 말했죠. 최민서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요. 문자는 우열이 아니라 목적과 맥락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한글이 명백히 유리하다는 거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빛 속에 한글이 있고 그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하나의 기술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게 창밖의 한자 간판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한글만 보다가 돌아오니 익숙해야 할 한자가 오히려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소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 출장은 어땠냐고, 한글 연구는 잘 됐냐고 물었죠.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걸 배웠다고요. 오후에 정매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자학연구소 교수 12명이 모이는 원래 회의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출장 결과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베이징대 실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모든 효율성 지표에서 첫 번째를 기록한 그래프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자음, 천주인을 반영한 모음, 체계적인 조합 구조까지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호환성을 다뤘습니다. 빠른 타이핑 속도,
높은 음성인식 정확도, AI 자연어 처리의 용이성 같은 내용이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글은 현대 정보사회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라고요.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뒤 원로 교수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으로 50년 넘게 한자를 연구해온 학자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한자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죠. 한자는 단순한 표기 도구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40대 초반의 젊은 교수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디지털 인문학을 전공한 학자였어요. 문화적 가치와 기능적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자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문자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원로 교수들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젊은 교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장외희 교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한자와 한글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문자 체계라고요. 한자는 문화유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하지만 한글의 효율성도 학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한 대학원생이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언어학과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한글이 한자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우수하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요? 한자는 수천 년의 문화와 철학을 담고 있는 위대한 문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글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효율성을 완벽하게 갖춘 문자라고도 덧붙였죠. 대학원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면 된다고요. 한자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동시에 한글 같은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배울 수 있다고 말했죠. 대학원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한자 연구서들을 바라봤어요. 23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자는 여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문자의 가치는 역사의 깊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논문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문자의 힘. 전통과 효율 사이의 균형.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문자의 우수성은 우열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기능적 적합성으로 결정된다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다뤘습니다. 표유 문자로서의 직관성, 서예 예술로서의 아름다움, 동아시아 문명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설명했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한글의 기능적 효율성을 분석했습니다. 빠른 학습 속도, 높은 표기 정확도, 디지털 시대와의 호환성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제 결론을 적었습니다. 두 문자는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해야 한다고요. 한자는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한글 같은 효율적 문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자와 한글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 다 각자의 가치를 가진 문자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한자 간판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빛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한글을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베이징대 실험 데이터, 한국 출장에서 수집한 자료, 그리고 세계 각국의 문자 효율성 연구를 종합했어요. 총 85페이지 분량의 논문이 완성됐습니다. 논문 제목은 문자 체계의 기능적 적합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자와 한글을 중심으로 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초고를 보냈을 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젊은 연구자들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분석이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원로 교수 몇 분은 여전히 불편해하셨죠. 한자의 약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논문 소정 과정에서 표현을 더 신중하게 다듬었습니다. 한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교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한자의 문화적 가치를 더 강조하는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최종본을 국제 언어학회지에 투고한 건 3월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강의실에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제 문자학과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 일부가 한글로 필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몇 주 지나자 10명이 넘었어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글로 필기하냐고요?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한자로 필기하면 강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데 한글은 빠르게 받아 적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읽기가 편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현상이 이미 베이징대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걸요. 젊은 세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효율성이요. 5월 초 논문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재 승인이었어요. 3명의 심사위원 모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한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문자 비교 연구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분석을 수행한 점이 탁월하다고요. 논문이 출판된 건 6월이었습니다. 출판 직후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중국 학계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제가 한자를 폄하했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지지를 보냈습니다. 객관적인 연구라고, 용기 있는 발표라고 평가해줬죠. 한국 언론에서도 제 논문을 다뤘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문자학자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셰민서 박사가 이메일로 기사 링크를 보내주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 한글의 기능적 효율성을 확인한 것뿐이었으니까요. 7월 말 베이징대 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장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총장실에 들어갔을 때 총장은 제 논문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논문이 중국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요. 하지만 학술적 가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죠. 총장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한자의 디지털화와 현대화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글의 효율성을 연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자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을지 탐구하는 거였죠.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한자를 포기해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한자를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였죠. 9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어요. 비디오 문자학,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이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한자, 한글, 일본 가나를 비교 분석할 거라고요. 그리고 각 문자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덧붙였죠.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강의 중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결국 어느 문자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우수한 문자는 없다고요. 다만 각 시대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자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연구해야 하지만 한글 같은 효율적인 문자 체계도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고요.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포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새로운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자의 현대화 가능성, 한글의 효율성에서 배우는 교훈이었어요. 첫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통 문자 체계도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 다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다른 문자 체계에서 배우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자 간판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빛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한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한글도 아름답죠.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언어를 담아냅니다. 저는 더 이상 한자와 한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한자를 연구한 학자로서 이제는 한글의 가치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연구 인생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을 뿐이죠.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문자 기술이다. 그리고 한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다리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공존이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 베이징의 밤하늘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서울을 방문해야겠다고요. 최민서 박사와 함께 한자와 한글의 공존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문자는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